예, 경쾌한 리듬으로 시작하는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쾌한 리듬 하면 떠오르는 두 분이 있죠. 이번 주 승부 항상 나오시는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면 승부 배종찬입니다.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좀 배우세요. 뭐 하나 멘트 앞에 넣어야 되는데. 좀 배우시라니까. 네,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좀 가을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쳤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어제 갑자기 가을이 왔으면 이게 가을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어제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어디를 갔다가 네. 헛걸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정 식당인데 이게 지점이 많은데 딴 지점을 갔어요. 그래서 전 본점에 갔고 만나기로 한 분들은 다른 데 있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걸어갔는데 네. 짧은 시간에 걸어 다니는데 뭐 짧은 시간이 다 합하면 한 30분 40분 되겠죠. 예. 와이셔츠가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요. PD님께서 개인 이야기를 좀 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는데요. 마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청문회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 지금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주 다음 주가 정치 슈퍼비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제 또 뭐가 있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이화영 전 도지사 네. 또 이제 2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회동을 하고 오면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또 일본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또 다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 예고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8월 말이 오히려 좀 약간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정치권 기류를 보면 후끈 더 달아오르는 거죠. 그렇죠. 예. 진짜 근데 이게 후끈 달아오는 게 긍정적인 방향이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주 시끄러워지면 이게 네. 진짜 저도 뭐 이 얘기 맨날 하면서 살지만은 참 그래요. 이 정서적으로 아주 안 좋죠. 제가 사실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인데 네. 이 자꾸 감성이 메말라요. 오늘 완전히 패션과 헤어스타일이 감성이에요. 그래요? 네네. 근데 저 오늘 상가집에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저거랬어요. 상가집이 그렇게 가십니까? 예. 아니 지금 가만히 있어봐. 무슨 얘기야 그게? 아니 패션이 이게 저거 때문에 그래요. 멜빵. 근데 멜빵에다가 어쨌든 자켓 입으시니까 네. 안 보여요. 아니 청바지를 입고 계시고 헤어스타일이 약간 그 가을에 한이 바람 스타일의 예. 헤어스타일인데 이렇게 상가집을 가도 되시는 건지. 그럼요. 우리 배 소장님처럼 저도 한번 이렇게 올려볼까요? 헤어스타일. 네, 제 헤어스타일은 한라산 백두산 헤어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우리 배 소장님부터 승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강인 다 해보면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네,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 정치권 쪽에서 성자를 선택해 보려고 했는데 골치가 아파가지고 포기했고요. 생제르망. 예, 바로 생제르망의 생제르망 PSG입니다. 이강인 선수인데 제가 이 질문 던지면 아마 선뜻 대답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 소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은영 소장님께 이강인 선수가 지금 그 인터넷에서 이제 그 기록이 나와 있는 나이거든요. 네. 몇 년생인지 아십니까? 이강인 선수요. 예. 2001년생? 어떻게 아세요? 지금 찾아봤어요. 아니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안 물어본 게 다행이다. 아니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2세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 22살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강인 선수를 안지가 나라라 슈토리부터 그렇죠. 5살 6살 때부터 알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한 30 넘겠지 이제 결혼할 때 안 된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조규성 선수보다 어린가요? 어떻게 저도 이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리대요. 네. 조기성 선수. 그러니까 2001년생이에요. 근데 30대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20대로는 알고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니 한 26, 7세쯤 됐겠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성장 중인 거예요. 네이마르 선수랑 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이마르 선수가 마이 선. 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네. 그런데 그 아들을 버리고 네이마르 선수 그러니까 사우디로 갔어요. 참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이강인 선수가 오기 전에 정말 기라성 같은 3인방이 있거든요. 음바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은바페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메시 선수와 네이마르가 있었는데 메시 선수는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로 그렇죠. 이적을 해버렸고 옮겨갔고요. 네이마르 선수도 옮겨갔어요. 이번에 사우디의 알 힐랄 팀으로 이제 옮겨갔는데 이게 다른 이유보다는 역시 머니해도 머니입니다. 알클랄. 알클랄 예예. 한 번만 더 발음해 주세요. 아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한 번만 더요. 아 싫어요. 아, 네. 근데 한 정말 번 딱 지나가면 끝이에요. 제가 이게 발음을 못 따라가겠네요. 어쨌든 지금 그 아시안 게임 차출론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 아까 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굉장히 그 뭔가 친숙한 느낌은 있어요. 진짜로. 물론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긴 하는데 그때 어릴 때도 잘해가지고 굉장히 친숙한 느낌이 있다.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네. 너무 좀 그냥 선입견이 있는 게 뭐냐면 키도 아주 작을 것이라는 건데 물론 이제 그 또 아주 큰 선수에 비하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키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뭐 1m 73 근데 뭐 조금 이제 신발 신고 그러면 75 정도 되니까 축구 선수로서는 또 아주 작은 키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속도 뛰는 속도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이게 방향 돌리는 트는 거. 방향 트는 게 마르세유 턴이거든요. 예. 그것도 정말 외국 선수들마저도 감탄할 정도라서 저는 왜 성사를 선택했냐면 뭔가 정치권에서 이런 이강인 선수의 투지와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정치인이 왜 없을까? 너무 답답하다. 지금 바이에른 미넨에 가 있는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 지금 뭐 약간의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세계적인 무대에서 그 정도 한다라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나폴리를 이탈리아 세리에 A 리그에서 우승으로 이끌었고 지금은 또 손흥민 선수의 단짝이었던 해리 케인 역대 최고의 이적료로 이 바이에른 미넨으로 또 옮겨갔거든요. 그 이제 바이에른 미넨으로 옮겨온 선수 중에서는 역대 최대의 이제 이적료고 영국에서 옮겨간 선수로는 호날두 다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해리 케인 선수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 해리 케인마저도 김민재를 믿고 있다. 김민재 선수가 그래서 해리 케인을 이렇게 안아주는 동영상도 나왔을 정도로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지금 곳곳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조규성 선수도 있죠. 기존에 또 우리 손흥민 선수도 있죠. 말 그대로 유럽 리그를 지금 도배하고 있는 것이 한국 선수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일본 취재진에서 이강인 선수가 좀 별로지 않냐 이렇게 메시 선수한테 물었더니 이 메시 선수가 메시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어요. 아니 그 정도로 그래서 메시구나. 아니 그런 질문을 나한테 왜 이강인은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저는 그래서 22살인 이강인 선수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이제 폭풍 성장을 그럼요.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축구 선수들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참고로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그 명지대 예, 명진희 그렇죠. 교수님이시니까, 명재 예. 선수죠. 그 우리 학교 출신인데 우리 학교 도서관을 가보면 박지성 선수의 이 유니폼 그걸 이렇게 유리 상자 안에 딱 예. 넣고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 지금 바로 통화되세요? 자 그런 거 다음으로 물어보세요. 넘어가죠.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강인 선수처럼 네. 우리 정치권도 좀 이렇게 답답한데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세대 교체 좀 했으면 네, 하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 잠깐 얘기하면 집착, 골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네. 패스가 굉장히 정확해요. 예, 그리고 지는 거에 대해서 그 분을 못 참더라고요. 그런 투지력이 있어야지. 정치권에도 정치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투지력. 정치인은요, 너무 지금 너무 투지가 너무 투지가 많은가요? 투지가 너무 많고, 이거 지기 싫어하면 안 돼요. 아유, 지금 가뜩이나 골치 아픈데 우리 이 소장님은 저는 심장. 박정훈 대령 꼽았습니다. 지금 해병대 그 수사단장 전 수사단장인데 어쨌든 그 해병대의 그 뭐랄까 명예를 지키고 그다음에 또 돌아가신 그 최상병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걸겠다. 그래서 수사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수사까지 했잖아요. 국방부에서 재수사 했는데도 그 사단장에 대해서는 똑같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결론을 냈기 때문에 저는 그 이 박정훈 대령의 그 정신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분을 어떻게 그 집단학명 수괴로까지 만들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집단학명 수괴는 이제 빠졌어요. 네, 빠졌지만 어쨌든 처우기에 학명이죠, 학명. 네, 학명이라는 걸로 이분을 그 학명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오늘 아침에 네. 왜 그
저기 다른 지상파 라디오에 나가서 인터뷰한 인터뷰했죠. 것도 지금 네네.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본인도 지금 옷벗을 각오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집단 항명 수계라는 것 자체로 처음에 이게 프레임 씌워졌을 때부터 이분은 옷벗을 각오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 외압의 실체가 누구냐. 이게 지금 단순히 그 군 법무관실의 그 법무관이 아니고 그 윗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보다 그 안보실에서의 그 실장 뭐 그거는 담당자보다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네, 더 위가 있을 거 있지 우리가 않겠냐 그거는 의혹. 지금 우리가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지금 크게 상처받는 게 뭐 사실 범위를 확대해 보면은 국민들까지로도 확대될 수 있는데 저는 국민이요? 당장에 국민들까지 아. 이 파장을 통해서 이 사안들이 이제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심지어는 유족들 최수건 상병의 유족들이 이게 왜 이렇게 학대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군의 이제 해병대의 수사 기록을 공개를 청구한 것도 이제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로서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계속해서 빈번하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들 이름을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러는지.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부분은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개입이 있었는지, 누구를 빼달라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니면 초급 장교에 대한 가실치사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기록이 된 것에 대해서 이첩을 하지 말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이거는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될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해병대가 엄청난 상처입니다. 해병대 하면은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훈 전 수사단장도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저는 이 해군사관학교 이제 출신들이 일부가 이제 해병대로 갑니다. 그런데 본인도 이 자기의 부하였겠죠. 부하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이 최상병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명명백백히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지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아니 일단은 그 수사 기록을 요청한 게 대통령실 안보실이잖아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 내에 어떤 수사와 관련한 기구들 있잖아요. 군 검찰이라든지 군사 재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군대 내 여러 가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지 못해서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이제 민간인이 들어가는 그런 제도까지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 수사 기록에 대해서 이거를 뭐 보여달라 이런 것 자체가 이건 지금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박 대령께서 그 어쨌든 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요청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한 발 한 발 군 내에 어떤 그 수사에 대한 신뢰를 좀 쌓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커진 거예요. 다른 이유로 커지는 것이 아니고. 저는 대통령실이 이 수사 기록을 달라고 하고 또 그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걸 또 가져갔잖아요. 경북경찰에 넘어간 이첩한 그 수사 기록을 또 회수해간 것도 지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잠깐만요. 사건이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요구를 했다고요? 수사 기록을요?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한 거죠. 그 군 법무관실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요? 네네. 지금 제가 그렇죠. 찾고 있어요. 안보실. 네네.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예. 것 같고요. 이걸 이제 군 법무관리관실에서 검토를 하라고 한 것은 뭐냐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는 있어요. 검토할 수는 있고 이제 결국 항명죄로 된 것은 그 이첩을 하지 말라고 그 내용이 아니라 네. 이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찰이 이첩을 한 것에 대해서 항명죄가 적용이 된 겁니다.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확하게 일단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의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주장하는 것은 누군가를 좀 빼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문자나 녹취된 기록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건 없다. 하지만 그 당시에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있는 동료 장교들 중에서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 이게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이제 주장인 것이고 징계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항명죄로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인데 왜 방송에 나가서 그러니까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군 관련된 이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배된다. 왜냐하면 할 말이 있으면 정식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라는 것이 이제 징계에 해당되는 징계 이제 해당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대로 받으면 되고 사실은 이게 법무관실이 그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꾸 이거 뭐 누굴 빼달라, 이거를 바꿔달라, 뭐 이런 식으로 요청을 계속 한 거는 사실 그 전에 국방장관으로부터 다 보고가 끝났고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것도 이게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이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대변인과 출입기자 사이에 한 1시간 동안에 그 서로 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영상을 한 2번 돌려보면서 한 총 2시간이 걸려서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이 수사 기록을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해줬던 것은 그래 이렇게 수사됐다 그리고 이제 확인했다 네. 그 사인을 했다라는 게 이제 국방부의 설명이에요. 그러면 끝난 그리고 거잖아요. 그 수사에 잠깐 들어보세요. 네. 그 기록에는 이첩을 언제 한다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첩은 그 담당자의 그 잠깐만 기준에서 들어보세요. 하는 거죠.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라고 했냐면 이첩을 하지 말라고 국방부 장관이 중간 지시를 구두상으로 이제 전달을 해요. 앞에 이제 그걸 서명, 왜 하는 거죠? 서명을 하는 거 아니 그걸 왜 하는 들어보세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걸 뭐 어떻다 저떻다 주장을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정훈 수사단장은 그냥 이첩을 해버려요 경찰에. 왜냐하면 본인이 실무자로서 이제 아니. 결재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그 기사 브리핑하고 넘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잠깐만요, 네. 윤 선생님. 그 결재를 한 것은 국방부의 설명은 뭐냐면 오케이 이첩을 하라고 하는 서명이 아니라 이렇게 수사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했다라는 국방부에서 의미. 확인을 했다라는 예. 서명이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군 법무관리관실에다가 이 내용이 어떤지를 당신이 좀 검토를 해라. 왜냐하면 그때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출장을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녀와서 내가 그걸 최종적으로 지시를 다시 할 테니까 군 법무관리관실에 검토를 하라 했더니 군 법무관리관실에서 그 검토를 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검토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첩을 일단 하지 마라. 이첩 중지에 대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네. 잠깐만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의 개입 의혹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국가안보실이 수정을 지시한 일이 없고 가짜 뉴스는 부도덕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좀 넘어가서 사부에서? 사부에서 예. 이렇게 얘기를 네네. 계속하죠. 자, 우리가 승자를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패자를 얘기할 차례인데 배종찬 소장님. 저는 뭐 이재명 대표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로 했는데 조금 차원은 다릅니다. 이제 패자로 한 이유는 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또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 받기 이전부터 또 이후에도 검찰이 정치적인 보복과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이건 뭐 팽팽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니까 그건 뭐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기소가 되든 또는 재판이 진행되면 밝혀질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로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데이터로 분석을 하면은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 이제 당 대표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또 혁신위 파장 그러니까 당의 리스크와 사실상 연결되지 않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돈봉투는 직접적으로 연결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게 이제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인데 송영길 전 대표의 또 지역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뭐 그런 연결고리도 있는데 이게 지지율에 계속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MBS 이번 주는 한국갤럽 조사가 없었습니다. 없어요. 네. 갤럽이 정말 MBS 말씀하세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아니요 갤럽이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MBS 여론조사가 이제 이번 주에 예, 자체적으로 MBS. 이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를 한 건데 예, 지금 어디 말씀하시려고요? MBS. 그렇습니다. MBS? MBS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아니,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4개 여론조사 기관인 K-스테이트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가 자체 조사를 한 겁니다. 이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조사를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이 전화면접 조사이긴 한데 국민의힘이 34%, 더불어민주당이 23%예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고 25%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선거를 우리가 수도권 선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준으로 121개의 지역구가 걸려 있는 곳이 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인데 서울에서 민주당이 21%, 국민의힘이 32%, 11%포인트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고요. 인천, 경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3%, 국민의힘이 33%로 국민의힘이 10%포인트 앞서는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뭐 검찰 수사 또 재판이야 이제 앞으로 밝혀질 사안이니까 그 놔두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수사 또 당 내외의 리스크가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해소를 못하면 예.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 개인도 그렇지만 민주당에 주는 영향이 치명적이다. 그런 예. 의미에서 패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 가지 빠진 거 제가 네. 보충할게요.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이소영. 저는 그 패자를 그 광복절 경축사를 했는데 그 전에 아까 앞에서 주제 얘기했던 그 박대령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예. 수사 외압으로 느낀다가 57.3% 나왔는데 뭐 어떤 이게 여론조사인지 말씀해 미디어 주시죠. 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14일에서 16일 동안 예. 1,042명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그래서 이 외압이 있다라고 느낀 의견이 57.3%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정말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경축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수도권 여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수도권의 그 여론이 왜 저렇게 민주당이 낮게 나오냐. 물론 이재명 대표 리스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1특검 4국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정말로 제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유야무야 덮고 넘어가지 말고 진실 밝히기 게임으로 자꾸 유야무야 이슈로 덮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한번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의총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분산되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좀 더 숙고해보자.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180석을 밀어주고 그 지방선거까지 합치면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까지 그렇게 밀어줬는데 이렇게밖에 맨날 숙고만 하고 앉아있냐. 이래서 지금 서울에서의 여론이 이렇게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돼요. 당에서 이 지금 박정훈 대령 문제도 아까 이제 우리 배 소장님도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 진실 게임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사람들은 외압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항변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군대 보낼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지도부의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의 판단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그 싸워줘야 되는데 맨날 앉아서 이거는 숙고를 해야 된다. 역풍이 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지율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축사에 조금만 더 붙이면 이번 대통령 경축사는 최악의 경축사다. 그리고 댓글을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정말 제 눈에 띄는 글이 이게 있었어요. 욕도 아깝다. 정말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그 대통령 경축사 딱 2개입니다. 신년에 신년사하고 8.15 광복절 경축사인데 일본을 어떻게 파트너라고 그러고 일본하고 뭐가 협의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렇게 파트너라고 그냥 규정하고 갈 수 있는 문제인가? 그다음에 거의 메카시즘적인 발언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신의 어떤 정치의 파트너가 될 야당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누군가를 규정을 하고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활동 행동가로 위장을 하고 다닌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런 그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 경축사로서 이미 많은 분들이 평가를 했겠지만 지금도 이제 일본 정상과 그 정상회담을 하겠지만 이런 속에서는 이거는 좀 더 어떻게 동력을 실어드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이번 주에 주요한 사안 중에 하나는 또 캠프 데이비드도 있습니다. 있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오늘 이제 한미일만의 또 정상회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전에 다자회의, 나토나 이런 다자회의에서 한미일이 이제 따로 또 그 장소에서 만났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별도의 장소에서 한미일만 만난 거는 이제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는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본에 대해서 계속 과거사를 강조하고
우리는 일본과 함께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도 상당히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제 나온 게 두 가지 문건이 하나는 이제 원칙이고 프린스펄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피릿 정신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의 맥락을 보면은 사실상 준안보 공동체예요. 준안보 공동체. 안보 동맹 그러니까 완전한 안보 동맹은 국회의 비준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긴 힘들다 하더라도 준안보 동맹에 가까울 정도의 이제 관계로 확대가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일본과 뭐 과거사 문제만 놓고 있으면 묶여 있으면 사실은 못하는 거죠. 확실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야당의 비판도 있고 국민들의 비판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일본도 북핵 대응을 하거나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관계 또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도 협력자다, 파트너다. 확실히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변한 외교적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아니 그거를 누가 그렇게 변화를 마음대로 결정하게 허용을 했냐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 지지 아까는 그 당시 대통령에 이제 당선될 때 지지율 득표율 자체가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48%밖에 안 됐고 나머지 47점 몇 %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본인이 저는 그 정책 결정을 본인이 대통령에게 모든 정권을 준 게 아니거든요. 그걸 살펴서 반대 의견까지 살펴서 하라는 게 우리 그 대한민국 어떤 국민들의 요구 취지인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이게 저는 승부처까지 이어가면 그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그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이 요청했다라고 물론 부인했습니다. 부인했는데 그래서 좀 빨리 이거를 오염수를 내보낼 거면 빨리 좀 총선 전에 내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했는데 뭐 사실 그거는 상황적으로요. 네. 우리 선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그쪽도 되는 물론 게 선거가 있죠. 지금 11월 달에 그게 후쿠시마 현의 선거가 있고요. 네. 후쿠시마 현 인근의 2개 지역이 추가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1월일 거예요. 대만 총통 선거가. 내년에 또 미국도 대선 있어요. 아니요. 내년 대선까지는 24년에. 지금 그 얘기는 네, 뭔가 어쨌든 할 필요가 없고. 다 선거가 있습니다. 대만 세 개 총통 나라. 선거가 1월인가 있거든요. 그 우리는 4월에 있잖아요.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모든 선거들을 다 의식했을 거예요. 왜 근데 우리나라만 의식해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지금 팩트로 보면. 네,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 내년에 그 모든 지금 이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선거가 중요한 선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지지율이 안 좋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안 좋고 일본 그 총리도 안 좋고 바이든도 안 좋습니다. 이 미국의 경우는요. 제3지대에서 후보가 나오면은 트럼프가 된다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다 안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걸 그 세 명이 계속 만나면서 자기들의 어떤 입장대로 지금 끌고 간다라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 아사히 신문이라는 곳이 상당히 정론지예요. 저는 대통령실과 뭐 정부에서 그런 요구 안 했다고 하지만 왜 이 신문에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가. 뭔가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 자기 나라의 선거를 감안해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각 나라의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 일본 반한다. 신문을 보면은요. 네. 아사히 신문이 그렇게 보도해서 그렇지 다른 신문들은 사실 일본의 어민들이 굉장히 그 반대 많이 하잖아요. 반대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후쿠시마는 태평양 연안 도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해류상으로 하면은 일단 방류를 하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후쿠시마로 갑니다. 저 홋카이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돌아요. 올라갔다. 그러니까 올라가가지고 러시아를 미국을 통해서 거쳐서? 알래스카를 네. 통해서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을 거쳐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 오키나와 이 근처에서 이게 둘로 갈라져요. 우리나라 예? 잘 늦게 오겠네요. 우리나라 늦게 오죠. 네. 그러니까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는 해류니까 이건 과학이에요. 예? 이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나오는 해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그 해류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후쿠시마 발전소가 쓰나미에서 파괴가 됐을 때 하와이를 비롯해가지고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여기에 연안이 쓰레기 더미로 몸살 앓았습니다. 네네. 이게 바로 해류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후쿠시마 대지진이 발생을 동일본 대지진. 그렇죠. 또 우리나라 연안에서는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취지는 일본의 그 아사히 신문이 오히려 자기네 나라에서 이게 총선 전후에 이게 나가게 되면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 예, 더 불리하니까 우리나라 정부의 의견을 빗대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저는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네. 네. 아사히 신문 말고 다른 언론에서는 일본 어민들의 어떤 그런 반대라든지 더 그걸 많이 이런 보도한다. 것들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관심을 갖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런 보도는 저건데 왜 아사히 신문이 전 의도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시잖아요. 아사히 잠깐만, 신문 상당히 시간이 정론지라는 거. 제 승부처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승부처 예, 얘기해 승부처. 주세요. 저는 이제 승부처를 이은영 소장도 지금 패자와 승부처를 연결했는데 저도 패자와 승부처를 연결했습니다. 다음 주 이제 22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계속해서 지금 재판이 파행이 되고 있어요. 파행이 되는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인데 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론을 이제 법률 이 조력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방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을 통해서든 또 부인에게 영향을 주는 누군가를 통해서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22일 이하영 전 부지사 결국 어떤 법정 진술을 우리는 공판주의이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에서 진술을 한 것보다는 법원에서 재판에서 진술을 한 것을 더 근거로 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거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박찬대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최고위원인데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부인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전 부지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주당 지역위원장 대행과 만난 것도 맞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겠느냐. 결국 아니 그러니까 발언할 때는 조금 네. 말씀하세요. 그 길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일종의 또 22일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 변호인 문제가 계속 법무법인 해광에서 맡아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던 것을 법무법인 특수의 변호사가 와서 검사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본인 스스로가 이제 사임을 하고 물러섰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대북 송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승부처가 될 수 있다.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일각에서 이제 전해진 대로 보도된 대로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법정 진술을 하는 순간 굉장히 이 부분이 이 극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부분이 바뀔 수 있거든.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제 병합이 돼서 9월 초나 아니면 심지어 빠르면 이제 8월 말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라는 그것까지 맞물렸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운명에 따라서 민주당의 영향도 상당히 크게 치명적으로 이제 전달이 될 거예요.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보고를 했냐 안 했냐 발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명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박찬대 의원이 뭐 부인과 통화했다 이런 거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뭐 위로의 내용만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 지금 이제 해임이 된 그 변호사를 또 적의를 했잖아요. 고발을. 그래서 어쨌든 그 승부처가 이 다음 주에 있을 22일에 열릴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니 어쨌든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이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정말 흥미진진해요. 뭐 이 흥미진진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피곤해요. 다음 주에 또 두 분이 얘기할 것도 엄청 많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예. 두 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